네, 송채경호의 공독포차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겨레 송채경호 기자고요. 목요일 공독포차를 책임지고 계신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장문호 장성철 공로센터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박하스 박성태 사랑과 사회 연구소 연구실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국민의힘 경선 얘기부터 해볼게요. 좋습니다. 오늘 토론회가 2개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일단 국민의힘 2차 대선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 안철수, 한동훈, 홍준표 후보 중에서 오늘 1대1 토론회는 김문수, 한동훈 후보 2명이 붙었고 안철수, 김문수 후보 2명이 붙었습니다. 자, 토론회 보셨어요? 두 분 다? 저는 보지 못하고 기사로만 체크를 기사만 했습니다. 봤어요? 방송이 계속 있어가지고. 네. 김문수 보지 한동훈 못했어요. 거는 봤어요. 네. 근데 안철수 김문수 거는 이렇게 쇼츠로 뜨는 것만 좀 봤어요. 뒤에 네. 해가지고 좀 어떠셨어요? 어떤 점에 좀 주목하셨어요? 한동훈 후보가 그냥 압도적으로 잘했죠. 네. 김문수 후보를 상대로는 그냥 뭐 우리가 솔직히 그냥 발라버렸다? 네. 그 정도로 얘기할 정도로 그냥 압도적으로 잘했는데 그게 과연 득표율로 나타날까 그런 좀 생각은 왜요? 들었고요. 이게 국민의힘 지지층과 당원을 상대로 한 이제 여론조사가 진행되잖아요. 근데 김문수 후보는 철저히 그 주류의 생각에 맞는 얘기들만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대단히 비상식적이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경악스러웠던 게 뭐냐면은 계몽령이라는 건 맞다고 생각한대요. 네. 진짜로. 맞아요, 그래가지고 맞아요. 막 내 눈을 크게 뜨고 계속 이렇게 봤더니 그 뭐 민주당이 뭐 국회에서 입법 독재 해가지고 탄핵시키고 그런 거 다 국민들에게 알린 맞아요. 이거 계몽령 아니냐.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그거를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당원들은 맞아. 민주당 나쁜 사람들 하면서 맞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김문수가 우리를 입장을 대변하는구나. 네.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토론은 한동훈이 잘했지만 잘했는데. 지지는 김문수가 받을 수 있다. 네. 네. 그래서 좀 그런 점들이 저렇게 잘한다고 해가지고 득표가 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좀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저도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짚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안철수 의원과의 토론회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안철수 의원은 줄곧 계엄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데 김문수 후보는 계엄 잘못됐다고 나도 생각한다. 내가 국무회의에 가 있었으면 내가 정말 막았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거는 사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내 단합이 제일 중요하다. 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같이 동참해서 탄핵을 하는 게 맞느냐라고 해요. 네. 제가 유튜브니까 좀 그냥 이게 뭔 개소리예요. 그런 얘기들을 그냥 막 해요. 네. 대선 주자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지금 뭐랄까요 판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드는 게 우리가 한번 느꼈잖아요. 그러니까 탄핵 이후에 거리에 전광훈 탄핵 소추 이후에 전광훈 전환기 씨가 나와서 막 떠드니까 저게 주류인가? 저 목소리가 사실 맞나? 그럼 실제 보수 과표집이라고 했지만 1월 말 여론조사 보면 이재명, 김문수가 거의 동률, 오차범위 내 그런 양자대결 여론조사도 있었어요. 그건 이제 보수가 극우가 과표집했던 거죠. 네. 마치 그런 현상들이 있으니까 그게 정상적인 것 같은데 지금 김문수 후보가 이런 얘기를 대선 주자라는 이름으로 나와서 토론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국민의힘 당원들이나 저는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고 저도 비판 많이 해요. 네. 그리고 거기에서 뭐 민주당에서도 공격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에서 만약 비판하거나 공격하거나 그러면 지금 여기는 훨씬 더 예를 들어 이재명 후보의 4번 리스크 공격한다? 4번 리스크 한 3만 배 정도 있는 분을 어떻게 두둔하고 그게 공격이 네. 돼요.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요. 이쪽에 대해서 사과하고 정말 미안하다. 저분 빨리 감옥 가야 된다라고 그게 이제 정치적으로 어려워서 감옥 가야 된다라는 표현은 안 할지언정 선을 그어야죠. 근데 그걸 안 하는 사람들이 그냥 뭐 탄핵시켜서는 안 됐었다. 우리 편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쉽게 말해서 개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당당하게 얘기를 하고 네. 또 그게 하나의 주요 정당의 지지자들 사이에서 어떤 공통된 주요 의견으로 우리가 단용형을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저는 이게 좀 잘못됐다라고 네. 봐요. 박 실장님이 정확히 분석을 해주셨고, 그러니까 본 사람들 제가 국민의힘에 각 그 후보 캠프에 있는 제 지인들한테 오면서 전화해 보면서 다 물어봤어요. 네. 똑같은 얘기예요. 한동훈이 잘했다. 네. 근데 과연 저게 득표에 도움이 될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다. 근데 그게 비율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작년 전당대회 기준 선거인단 비율을 보면 영남이 40%, 네. 그리고 60대 이상이 45.8%예요. 이게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의 비율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왜곡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한동훈 후보가 정말 대단히 상식적이고 용기 있는 결정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시키는데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는데 정말 큰 공헌을 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국민의힘 당원들 같은 경우엔 좀 한동훈 너무한 거 아니야 라는 비율이 좀 더 많거든요. 그리고 영남에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더 그런 의견이 더 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동훈에게 과연 유리할까? 네. 저렇게 입장을 계속 견지하는 게 유리할까 막 그런 생각이 들고 한동훈 대표도 상당히 좀 곤혹스러운 질문을 하나 받고 어떤 거요? 좀 답변을 다르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어떤 거? 당원 게시판 당원 게시판. 댓글. 아, 네. 아니 당원 게시판 그렇게 대통령도 욕하고 당대표도 욕하라고 한 건데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근데 질문은 그게 아니거든. 그렇죠. 그거 누가 했어? 그건데 그거는 쏙 빼놓고 비껴가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아 이거는 좀 대단히 답변하기 곤란해하는구나 네. 그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보니까 김문수 후보가 정확히 그 지점을 건드리더라고요. 배신자론. 그러면서 뭐 얘기하는 게 뭐 어쨌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후배를 법무부 장관도 시켜주고 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시켜줬는데 대통령을 탄핵해버린 게 말이 되냐. 그리고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까지 보니까 저 사람은 사람이냐. 사람의 도리, 인간의 기본 이런 부분에서 다시 생각해 봤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까지 하던데 그 인간적인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공격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뭐 그런 거는 따로 한동훈 후보의 성정, 스타일을 보면서 따로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계엄을 한 군대를 동원해서 국회를 장악하려고 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말살하려고 했던 자를 지켜야 되냐? 그건 조폭들이나 하는 얘기예요. 그거를 대선 주자가 한다? 그것도 TV 토론 나와서 떳떳이 한다? 이거 자체가 사실 초현실적인 얘기예요. 네. 근데 그런 우리가 이제 이른바 탄핵에 대해서 5대3 기각설 여러 가지가 나왔지만 그것도 우리가 약간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실제 그런가라고 우려가 있었잖아요. 근데 헌재가 아니야. 우리나라 그런 나라 아니야. 라고 8대0 전원일치로 그 인용을 해서 대통령을 네. 파면시킨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를 들어 김문수 후보가 그런 얘기를 야 대통령과의 의리가 중요하지. 계엄이 무슨 의미가 있어. 그거 잠깐 뭐 실수한 거지. 그래서 홍준표 후보 2시간짜리 해프닝이지 뭐 이거. 그때 있었으면 어떻게 하고 저는 대구시장이었었는데요. 대구에 있었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맞아요. 그렇게 말이 안 피해갔죠. 되잖아요. 1차 토론에서. 우리가 기본이 어떤 중요한 뭐 대선 주자도 마찬가지고 원내대표든 또는 뭐 어떤 중요한 장을 하려면 명분들이 다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명분 없는 얘기들을 속으로는 뒤에서 부부정부패가 있든 축제를 하든 들키면 문제겠지만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는 거다. 보통 명분을 정치는 내세워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명분 없는 얘기들을 떳떳이 한다? 이게 좀 잘못됐다라고 생각이 돼요. 네. 그 전반적인 느낌은 한 시대가 뭐 물러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김문수, 홍준표, 뭐 나경원 이렇게 그동안 국민의힘 주류의 역할을 했던 그런 중진 의원들의 시대가 가고 이제 한동훈의 시대가 오겠구나. 네. 이제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대단히 똑똑하고 스마트하게 뭐 태도 등 여러 가지 고칠 건 있지만 어쨌든 공부도 학습도 잘 되어 있고 또 순발력 있게 여러 가지 잘 얘기를 하고 또한 어쨌든 자기가 집권여당의 당대표였지만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할 말을 하는 그런 스토리를 만들어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대선 후보가 되지 않더라도 앞으로 국민의힘은 한동훈이 좀 중심되는 주인공으로 역할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밖에 있지만 이준석, 한동훈 이런 사람들이 중도보수 우파의 지도자로 커나가는 그런 과정들을 쭉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오늘 토론회 2개 다 봤는데 김문수 한동훈 후보 토론회 보니까 원래 그 토론회가 김문수 후보가 한동훈 후보를 지목해가지고 본인이 주도권을 잡고 하는 토론회인데 마치 한동훈 후보가 주도권을 잡고 하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김문수 후보가 주도권은 나한테 있다 이제 몇 번씩 얘기하니까 한동훈 후보가 막 얘기하다가도 아유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를 막 하던데 이게 보니까 안철수 후보랑 토론할 때도 김문수 후보가 좀 약간 밀린다는 느낌?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한동훈 후보의 메시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런 걸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앞서 이제 똑똑하고 논리적이고 아닌 건 아닌 것이라고 얘기하고 이전에 물론 똑똑하고 논리적인 면은 없었지만 아닌 건 아닌 거야 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누가 있으면 윤석열이 그랬어요. 국정원 댓글 사건 때도 그렇고 예를 들어 조국 전 장관 문제 때도 권력에 대한 수사인데 아닌 건 아닌 거다 라고 하면서 세게 나가면서 틀어졌잖아요. 어쨌든. 네. 그런 거를 일부 지지자들은
아, 저분 소신이 있어라고 했는데 사실은 다른 면에서 보면 어떤 정의나 원칙에 대한 소신이 있다기보다도 그냥 본인의 고집이 센 거 아닌가? 지금 보면 윤석열에 대해서 그렇게 드러났잖아요. 고집불통이고 내가 하는 일에 내가 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걸 위에서 권력이 아니라고 해? 아니, 몰라! 들이받아. 사실은 본질은 그거였던 거죠. 그럼 한동훈 후보도 지금 원칙적인 얘기를 계엄 상황에서도 그렇고 되게 원칙으로는 메시지 자체는 맞는데 자, 그거는 누구나 누구나 그렇게 볼 만한. 논리적으로는 맞다. 그렇지. 1 더하기 네. 1은 2 같은 상황에서 그건 1 더하기 1은 2잖아 라고 얘기한 거고 그 누구나 웬만한 사람이 그렇게 하는 얘기들이죠. 네. 그런데 본인 문제나 본인 편의 문제나 이런 문제에서 과연 그럴까? 이게 혹시 이분도 그냥 자기 고집 가지고 그러는 거 아닌가?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퀘스천 마크가 있어요. 네. 예를 들어 당원 게시판 문제도 그런 거죠. 그냥 본인이 잘못했다고 혹시 가족의 연루가 돼 있다면 가족이나 친척이 연루가 있다면 인정하고 잘못했다 한마디면 돼요. 네. 좀 뭐 약간 창피를 당할 수도 있겠지만 뭐 창피 크게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누가 뭐 그냥 그랬나 보지. 이게 좀 있다면 뭐 일단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그러면 덮일 문제예요. 또는 본인이 연루가 안 됐다면 본인 가족이 연루가 안 됐다면 그냥 밝히자 정확히 하면 되거든요. 사실 그냥 묵히다가 어떻게 보면 윤한 갈등에 이게 더 커졌어요. 네. 그래서 김건희 특검법까지 국민에서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아마 그런 것도 또 도화선이 돼서 윤석열이 계엄을 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받아들이는 태도가 저는 한동훈 후보가 부족하다. 한계가 그래서 저는 있다. 메시지나 뭐 스마트함이나 이런 것들을 인정하는데 스타일이 문제다. 사람의 마음을 또 움직이는 건 또 네, 다른 그렇죠. 부분이니까요. 네. 이게 하나 제 그냥 바람이 있다면 한동훈 대표가 이번에 대선 후보가 안 되더라도 꼭 배지를 달아서 의정 활동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지역 주민들과 한번 부딪혀보고 국회에서 많은 전문가나 장관들한테 국정에 대한 전문적인 토론도 한번 해보고 그러면 정치는 더 커 나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질은 괜찮은 것 같아요. 안 그래도 김문수 후보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대선 후보 나갈 게 아니라 한동훈 후보는 지금 지역에 가서 어려운 지역에 그렇지, 가가지고 그렇지. 본인이 이제 국회의원도 해보고 그런 맞아요. 경험을 쌓을 때다 이렇게 지적을 하긴 했습니다. 맞는 말 같아요. 네. 그 사실은 뭐 오늘 토론회보다 내일 토론회가 더 주목이 되는 것 같아요. 홍준표, 한동훈 후보가 내일 토론을 하는데 서로를 지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홍준표 후보가 주도권을 잡아서 토론을 하고 곧이어서 또 한동훈 후보가 주도권을 잡아서 토론회를 할 텐데 서로를 그 딱 지목한 전략 뭔지도 궁금하고 그다음에 내일 토론회 분위기 어떨까 전망도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찬탄파 반탄파 딱 대립각이 써 있고 서로 1, 2등을 다투는 경쟁자라고 서로 자기들끼리는 생각을 하니까 서로 찍은 것 같은데 재밌을 것 같아요. 두 분 다 뭐 말을 잘하고 순발력도 있는데 홍준표 후보가 저희들 저번에 한번 해봤지만 약간 좀 순발력이 좀 예년만 떨어졌어요? 못하다 네. 그런 생각도 좀 들었고 나이 먹은 티가 좀 난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제 김문수, 한동훈 이렇게 딱 서가지고 얘기하는 걸 보니까 확실히 그 나이에서 주는 네. 이미지가 확실하게 좀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김문수 후보가 훨씬 더 나이보다 더 늙어 보이더라고. 비교가 되니까. 네, 내일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은 처음에 이미지에서부터 싹 먹고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뭐 홍준표 후보가 유리하다 그렇게 보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어쨌든 논리나 명분은 한동훈이 갖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이 탄핵에 반대를 하고 비상계엄에 대해서 막 뭐라고 안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오냐고. 그 부류 중에 하나가 김문수, 홍준표잖아요. 네. 근데 본인은 어쨌든 명분을 갖고 있어서 좀 더 한동훈 후보가 뭐 주도권을 갖고 토론은 잘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일도 알겠습니다. 개싸움도 좀 될 것 같아요. 이미 그 이전에 홍준표 후보가 뭐 키높이고도 얘기하면서 그래서. 약간의 개싸움이 벌어지긴 했죠. 예. 근데 이게 1시간 반만 한다면 적절히 우리 둘이 그냥 어차피 두 분이 아마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야, 김문수가 말이 되냐 까놓고 뭐 어디 있다가 갑자기 노동장관 시키더니 와서 무슨 의자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윤 아바타라고 하면서 나온 거지 말이 돼? 내가 나가야지 반탄파에서. 한동훈 후보 아유 안철수 후보가 말이 돼요. 거기 뭐 그냥 사실 초딩이잖아 초딩 그러면서 이렇게 또 나올 수도 있고 두 분이 제일 그런 것들이 있는 건 맞는데 네. 아마 그래서 두 분이 계속하면서 우리를 더 빛내보자라는 생각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1시간 반이면 그게 가능한데
물리적으로 3시간을 둘이 얘기하려면 네. 개싸움 될 수 있어요. 온갖 얘기들이 다 나오면서. 네. 네. 그렇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예전에 게임 이런 아주 폭력적이고 이런 게임을 안 해야 되는데 살짝 뺨때려서 서로 이렇게 게임을 하다가 나중에 하나서 치고받고 하잖아요. 네.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심리거든요. 3시간씩 둘이 얘기하려다 보면 네. 그냥 저 상대방의 말 한마디에 갑자기 열이 확 받고 나는 호구야? 나도 한마디 해줘야지. 한마디 딱 해줬다가 저쪽이 또 확 받고 그러면 정말 막 하는 게 있을 수가 있다. 네. 전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다고 봅니다. 방자하다 나온다 안 나온다. 그러면 둘 다 방자하다. 반자하다. 나온다 안 나온다. 갑자기 순간 욱해가지고. 나올 수도 저는 있을 것 같네요. 홍준표 후보가 한 4번 정도는 경로를 보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애가 어디 와가지고 이제 지금 조용히 하세요 막 이렇게. 홍준표 후보가 토론을 잘할 때가 있어요. 그거는 유시민 작가랑 토론할 때요. 밀려도 살짝 웃어 넘기면서 그러면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유시민 작가 그러니까 홍준표가 상대 토론자를 좀 인정할 때는 씩 웃으면서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약간 귀여운 꼰대처럼 보여가지고 큰 무리가 없는데 네. 자기보다 좀 약하다고 생각할 때는 화를 내고 좀 정말 같이 있기 싫은 네. 꼰대 티를 이미지로 내요? 변해요. 오히려 더 안 좋겠네요. 안 그러면. 좋죠. 그래서 내일은 그럴 가능성이 혹시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안 한다면 홍준표 후보가 적절하게 토론 분위기를 조절한 거고 만약 그건 한동훈 후보도 마찬가지지만 알겠습니다. 한다면은 본인 성격 못 참아서 역시 지금은 지난번에도 뭐 생머리 키높이 구두 얘기해서 더 반감이 비호감이 생겼거든요. 서로 그 이후에도 계속 다퉜죠. 예, 캠프에서. 알겠습니다. 내일 뭐 토론회는 생산적일지는 잘 모르겠지만 재미있는 있을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2차 경선에 출마한 4명이 세몰이 경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보도 나온 걸 보니까 지금 현역 의원 명단, 그러니까 각 캠프에 합류한 현역 의원 명단이 또 중요하잖아요. 한동훈 후보가 제일 많더라고요. 18명. 자, 김문수 후보 6명, 홍준표 후보 4명, 안철수 후보는 0명.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분위기, 그러니까 사실 현역 의원이 얼마나 합류하냐도 중요하니까 어떻게 보세요? 현재는 한덕수 후보 한동훈. 효과랑 한덕수 대행? 한덕수 대행. 효과. 네, 한덕수 대행 효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쯤 되면 예를 들어서 보던 사람들이 어느 쪽에 내가 줄을 서야지 어쨌든 대선 본선은 안 된다고 해도 경선에서 최종 후보만 돼도 그 사람이 향후에 당권을 쥐고 갈 가능성이 크니까. 네. 예를 들어서 이번 대선에서 졌다고 해서 책임을 물을 건 아니거든요. 누가 봐도 윤핵 탄핵 이후에 이루어지는 대선이어서 누가 봐도 질 가능성이 크니까 뭐 대선 주자의 책임을 물을 건 아니어서 그러면 대선 주자가 돼서 다음에 권력을 잡으니까 줄을 서야지 하는데 뒤에 한덕수 대행이 버티고 있으니 눈치 보기 줄 중이다? 서네. 눈치 보기로 줄 서는 게 지금 많이 없어졌다라고 네. 봅니다. 근데 한동훈 후보가 제일 많은 것 같지만 네. 조금 초선이 많고 네. 비례대표가 많고 중진이 있긴 있지만 좀 지역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그런 중진들이 많아서 네. 이 숫자가 18명이라고 해가지고 전력이 탄탄하다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요. 여기서 확장력도 별로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비례대표가 지역구 당원 관리를 안 하잖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박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덕수 효과 때문에 관망하고 눈치 보는 의원들이 네. 실질적으로는 김문수 후보를 돕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은 현역 의원이 6명밖에 김문수 캠프에는 참여 안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김문수 후보가 조직력도 가장 센 거 아니냐 네.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 홍준표 후보 쪽에는 위장 전입자가 많은 것 같아요. 위장 전입? 위장 취업자. 네. 어떻게 하면 위장 취업인가요? 목적은 따로 있는 거죠. 네. 나는 홍준표를 돕고는 있지만 결국에는 좀 한덕수랑 단일화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홍준표 후보가 막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단일화 안 해. 막 이러다가 갑자기 확 바뀌었잖아요. 네, 그게 그 위장 전입자들 위장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입자들의 설득과 압력? 압박 그런 것도 좀 한몫을 하지 않았을까. 네. 그래서 뭐 홍준표 후보 쪽에서는 48명의 국회의원들이 우리를 돕고 있어라고 하지만
반 이상은 이름도 공개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호수가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 그래도 그 얘기를 이제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 사실은 한덕수 대행과의 단일화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는 지속적으로 처음부터 단일화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는데 나머지 세 후보는 사실 단일화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홍준표 후보도 어제부터 단일화 하겠다 이렇게 열어뒀고 오늘 페이스북에도 최종 후보가 되면은 한덕수 대행과 원샷 경선을 해서 단일화를 하겠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밝혔고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이제 강하게 비판을 했다가 오늘 또 한덕수 총리님과 저는 초유의 계엄 상황을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수습하기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댔다. 자, 대한민국 미래를 지키는 생각은 완전히 같다 이러면서 단일화 열어놨고요. 약간 안철수 후보는 왔다 갔다 하는데 뭐 페이스북에는 한 권한대행의 출마는 명분도 실익도 없다 이렇게 공격을 하다가 또 토론에서도 단일화 여부에 대해서 X표 들었는데 또 채널A 유튜브에 대해서는 자, 뭐 생각이 좀 다르더라도 다 우리 편으로 끌어들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어쨌든 홍준표 후보와 한동훈 후보는 입장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왜 예. 바뀌었을까요? 일단 2인 경선에 들어가야 되고 최종 후보까지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근데 1차 컷오프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아, 한덕수 대행과의 단일화를 요구하는 국민의힘 지지층의 민심이 꽤 있구나.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어느 정도 지지율도 가져가고 그런 게 있구나. 그러면 내가 여기서 난 절대 안 한다고 하면 오히려 그쪽 지지를 저쪽으로 몰아주면서 내가 넘버 2에도 못 들어갈 수 있겠구나. 네. 2강에도 못 들어가고 더구나 최종에도 못 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일단은 한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거기에 대한 뚜렷한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는 한덕수 후보가 여러 여론조사들을 보면 한 30% 이상의 지지를 받고 있거든요. 내외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보면 맞는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굳이 놓칠 필요가 없다. 일단 최종 후보가 된 다음에 그렇죠. 그때 알아서 하면 되지 않겠냐. 그때는 또 달라질 수 있으니까. 예, 그렇지. 정확한 분석이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단일화는 무슨 그냥 뭐 무소속 후보가 지금 나를 도와야지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만약 출마를 해가지고 일정한 지지율이 나오고 국민의힘 후보보다 더 많이 지지율에서 나오고 양자 대결에서도 네. 이재명 대표와 경쟁력이 더 뛰어나다라고 하게 되면은 현실적으로 국민의힘 후보로 선정이 되더라도 단일화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단일화 압력이 상당히 세질 것 같아요. 권영세, 권성동 이런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당내 의원들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단일화 안 하면 우리 선거운동 안 한다고 그냥 태워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로 모여야 된다라는 또 큰 명분은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할 수는 없을 텐데 버티다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단일화 이것도 선거 전략상 그게 도움이 되는 전략은 아닌 것 같아요. 분란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분란은 아까 저 화면에 제목을 너무 잘 지으신 것 같아요. 네. 왜? 추노를 따서 추해라고 했는데 한덕수 대행이 계속 간 보고 있는 거에 네, 대해서. 한번 네. 추해 너무 정확합니다. PD님이 하셨는데 너무 정확한 것 같아요. 너무 추해요. 추해. 아, 그러게요. 이 저추함의 모든 국민의 피해자고 사실은 직접적인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의힘이에요. 아니 하면 한다고 하고 대행에서 물러나든지 네. 대선 관리할 사람이 계속 노코멘트. 오늘도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고생하십니다. 지라고 하면 안 되죠, 방송인데. 자기 때문에 이제 국민들이 다 고생이고. 그러게요. 궁금해하고 막 지금 너무 네. 진짜 불안한데. 그렇죠. 아니 뭐 본인이 국정을 관리해야 될 사람이 지금 마음에 콩밭에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저분이 뭘 하든 저분은 사실은 콩 따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 때문에 국민들이 신뢰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사실은 국정 운영이 제대로 안 되는 거거든요. 대행이 윤석열의 파면 이후에 약속한 걸 전혀 못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단일화도 저는 후보들이 얘기한 거에 일단 전제 조건이 있잖아요. 단일화를 하려면 저분이 5월 4일까지 사퇴해야 돼요. 네. 그렇죠. 공직자 사퇴 시한이 5월 4일이기 때문에 사퇴해야 되는데 5월 예를 들어서 5월 3일에 국민의힘 후보가 최종 결정된다. 그럼 하루 만에 사퇴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직은 모르는 거죠. 그 현재는 얘기는 조금 뒤에 다시 네. 하도록 하고 그 얘기 하기 직전에 이거 여쭤볼게요. 어쨌든 다음 주 화요일 29일에 2명의 후보가 결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4명의 후보 중에서 올라가는 후보가 누굴까? 이거 좀 궁금하거든요. 전망해 보시죠. 김문수, 한동훈 이렇게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데 네. 또 홍준표, 한동훈이 될 수도 있고요. 네. 김문수, 홍준표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해 봅니다. 아, 이건 전망이 아니잖아요. 하나만 찍어주세요.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죠. 근데 저보고 이제 진짜로 어떻게 될 것 같냐 그러면은 김문수는 상수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오. 근데 이제 한동훈 후보가 당원 50%에서 지금과 같은 입장을 계속하면 영남에 60대 이상의 당원들이 좀 괘씸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닌가? 옳은 말을 하더라도 그러지 않을까 좀 수위 조절이 싶어가지고 필요하겠네요. 그러면. 한동훈 후보가 안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막 그런 생각인데 네. 그런 경우가 참 국민의힘으로서는 최악의 경우죠. 그래서 그냥 바람이 있다면 김문수, 한동훈 돼서 네. 한동훈이 후보가 되면은 국민의힘 그래도 해볼만 할 것 같고 네. 근데 김문수, 홍준표 이렇게 되면은 야 당원들의 생각은 진짜 일반 국민들하고는 큰 다르구나. 괴리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현재 나오는 여론조사를 보면 김문수, 홍준표가 들어간다라고 네. 예측을 해도 무리가 없다.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현재 여론조사로 본다면, 그러니까 당시 50%가 있고, 그 다음에 여론조사 50%가 있잖아요. 네. 현재 여론조사 추이, 전화면접조사의 추이를 보면, 김문수, 홍준표가 좀 2강, 그다음에 약간 차이 나게 한동훈 후보가 세 번째,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는 좀 차이가 많이 나는 이렇게 모습이거든요. 네. 전 그래서 이번 토론 과정에서 어떻게 보이냐에 관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토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근데 제가 예상하는 건 저는 뭐 홍준표, 한동훈 가능성이 높다라고 네. 보는데 왜 그러냐면 일단 안철수 후보가 있긴 하지만 이른바 찬탄표를 한동훈 후보가 많이 가져가고 또 시간이 갈수록 이제 본선 경쟁력이 사실은 뭐 다음 주 화요일이잖아요. 네.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시간이 갈수록 조금씩 변하거든요. 그럼 그전에는 어떻게 우리가 뽑은 윤석열을 이렇게 할 수가 있어라는 게 있지만 그다음부터는 사실은 예를 들어 특히 이제 이번 주말이면은 민주당 후보가 결정되잖아요. 네. 그러면 경쟁력 본선에서 누가 이길까 이걸 좀 더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토론에서 이제 오늘 내일 그리고 모레까지 토론이 이어지는데 네. 여기서 김문수 후보가 뚜렷하게 두각을 나타내지 않으면 저는 홍준표, 한동훈으로 갈 가능성이 크고 내일 토론회를 좀 주목해 봐야 또 되겠네요. 내일 토론이 약간 개선될 것 같다고 그렇잖아요. 네. 홍준표 후보가 약간 강한 모습만 보여주면 좋은데 강팍하다. 강팍하다는 까탈스럽고 성질 들어온 꼰대 이런 얘기거든요. 네.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홍준표 후보가 또 어려울 수도 있죠. 네. 변수는 있지만 여러 변수들을 감안했을 때는 저는 홍준표, 한동훈이 좀 유력하지 않나라고 봅니다. 근데 생각보다 김문수 후보가 토론을 잘 못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래요? 그래도 그냥 뭐 할 말은 다 저 했다? 정도는 뭐 그냥 그냥 원만하게 했네, 무난하게 했네. 왜냐면 기대치가 낮으니까 100점 맞을 거라고 생각 안 하고 50점 맞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45점 맞으니까 뭐 그냥 얼마큼 했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김문수 후보가 뭐 큰 실수만 하지 않으면 그냥 뭐 저 정도 가서 뭐 이재명이랑도 TV 토론 할 수도 있겠네 뭐 생각을 해서 상수로 김문수는 봐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인위적으로 떠받치려고 네. 의원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 힘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김문수 대 당원들이니까. 홍준표 나눠졌습니다. 다음 주에 결과를 보고 다시 네.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덕수대행 얘기를 해볼게요.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추가 경정 예산안 관련해서 시장연설을 했는데 이게 대통령이 아니라 권한대행이 시정연설한 게 46년 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자, 이렇게 이례적으로 권한대행이 시정연설을 한 배경이 뭐라고 보시는지 궁금하고 좀 인상적인 말이나 이런 게 좀 있었나요?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뭐 추경이 있기 때문에 시정 연설에 나온 거고 그렇다고 본인이 이제 좀 불편한 게 있으면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럼 누가 해요? 네? 근데 누가요? 지금 사실은 최상목 대행이 없기 때문에 애매하긴 할 하죠. 사람이 없죠. 네, 그래서 근데 날짜나 이런 것들이 좀 그렇긴 한데 근데 사실은 뭐 그런 걸 조정할 수도 있겠지만 본인이 나와서 시정 연설을 해서 대통령다운 모습을 보여주려고 한 것 아닌가라는 네. 생각을 해요. 물론 말씀하신 대로 최상목 대행이 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아니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는데 지금 최상목 대행이 미국 가 있잖아요. 2+2 때문에 시기를 조절한다거나 그럴 수도 있겠지만 내가 하겠다라는 거는 앞서 말씀드린 최규하 당시 빼고는 46년 만인가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를 보여주려는 계산도 깔린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네. 근데 들을 말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오늘 오히려 화제가 된 게 우원식 국회의장이 그렇죠. 우원식 국회의장이 얘기한 거고. 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잘 구별하기 바란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이제 딱 비판을 했잖아요. 그렇죠. 제가 네. 한덕수 대행의 시정연설에 들을 말이 없다고 한 거는 예를 들어 산불에 대해서 재난에 대한 거기에 대한 비용도 예산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국가가 우리가 안정돼야 되고 막 얘기를 하는데 지금 국가의 가장 혼란스러운 건 본인 당신이에요. 그 얘기를 안 하고 네. 나라가 잘 돼야 됩니다. 제가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하니까 안 들리는 거죠. 네. 제일 중요한 문제 지금 다들 언론 정치권이 다 얘기해 한덕수 출마해 안 해. 이거 가지고 있잖아요. 네. 여당에 지금은 여당이 아니지만 한때 집권 여당의 대선 주자를 뽑는 경선이 한덕수 대행 한 사람 때문에 흐지부지 되고 있어요. 네. 이건 엄청 중요한 문제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출마하려고 하는 의지는 상당히 강한 것 같고 본인의 시점을 보는 것 같고 방금 전에 채널A에서 네. 속보로 단독으로 네. 그냥 다음 주에는 출마 선언을 한다 그렇게 나왔나요? 그런 식의 이제 보도를 냈더라고요. 네. 맞는 것 같아요. 그냥 29일 전후를 통해서 출마 선언할 거라고 우리가 계속 좀 예측을 했었거든요. 29일이 이제 어쨌든 2차 경선 2차. 결과가 나오고 그쵸. 그다음에 두 명. 국무회의가 최종. 있는 날이고. 그쵸. 네.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할 거는 같아요. 시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출마는 하는 생각이 너무나 강하다. 네. 본인 권력 의지도 많이 생겼고 너무 하고 싶어 한다. 네, 주변의 부추김도 네. 더 강도가 세졌고 당신이 나가면은 대선 후보 먹는다니까 뭐. 그런데 참 그게 나오는 게 상당히 부적절하고 잘못됐고 굉장한 네거티브 공격이 많이 가해질 것 같아요. 그걸 견딜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면 29일에 만약에 하더라도 어쨌든 국민의힘 경선 2차 경선 결과를 보고 할 가능성이 좀 큰가요? 이제는 그냥 분위기를 좀 보니까 네. 누가 되든 이제 다 오케이 했으니까 누가 되든 뭐 그거는 내가 판단하는데 변수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요. 통상 협의하는 것도 쭉 정리하고 보고 와서 결과 보고 받고 뭐 그러한 형태를 취하지 않을까. 어쨌든 그만두려면 국무회의 열어가지고 아유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저 이제 떠납니다. 최상무한테 넘깁니다. 이러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다음 주 중에는 뭐 무조건 해야죠. 뭐 어떻게 할 거야. 다음 주 넘으면 또 안 되잖아 또.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음 주 토요일까지가 기한이죠, 사실은. 29일. 네. 29일 날은 할 거야. 29일은 다음 주 주말 있으니까 금요일까지 할 수가 있죠. 네. 금요일까지 그- 결정을 해야 된다. 네, 공지사 사퇴 시간이 5월 4일이니까. 5월 4일이 일요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그렇죠. 5월 4일이 일요일이죠. 그러니까 네. 금요일까지 결정을 해야 되겠죠. 제가 이제 여기 오면서 또 통화를 해보니까 누구랑요? 그쪽 일 보는 한덕수 대행 쪽. 네, 네. 일을 보는 분 캐치프레이즈 이제 뭐 이거 구상하고 프레임, 있어요? 이런 거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런 상담을 것까지 이제 응해오셨군요. 네. 정하는 단계까지 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확실히 결심은 샀다. 근데 출마하는 거는 그건 적절하지가 않다. 잘못됐다. 저는 계속 줄곧 결론적으로는 출마를 안 할 거다라고 네. 보는데 출마를 만약 하게 된다면 진짜 난각병에 중증에 걸려 있는구나. 출마를 안 할 수도 있다고 보시는군요, 여전히. 다 저는- 출마할 거라고 막 보도가 네, 나오고 하는데. 네, 저는 최종적으로 왜냐면 지지율이 올라야 출마를 할 수 있는데 지지율이 안 오르고 있거든요. 네. 한덕수 대행의 지지율이 뭐 굳이 홍준표, 김문수 비슷해요. ALS 조사에서 어제 조원 CNN가 약간 오른 거, 네. 그 정도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뭐 5%포인트 정도 오른 거 그 정도지 비슷해요. 그걸로는 어차피 대선 주자 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한동훈, 나경원 이런 분들은 대선 주자 하려고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추후에 당권을 잡아서 당에 이제 어떤 새로운 길을 열겠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데 한덕수 후보가 대선 주자 돼서 당권을 잡고 간다? 그런 욕심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그걸 국민의힘 노회한 이 다른 중진들이 그걸 인정할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한덕수 대행이 최종적으로 결정을 못할 거라고 지금도 생각은 하는데 만약 하게 되면 객관적 상황에 분명히 아무 실익이 없는 건데 하게 되면 이건 난각병에 난각병. 강성철 소장님이 계속 주장하신 난각병의 중증이다라고 원래 난각병은 4단계거든요. 4단계가 이제 그래요? 난해였거든요. 난해. 이제 결론적으로 난해 이건데 네. 5단계까지 간 것 같아요. 네. 나뿐이야. 오직 나뿐이야. 이제 나뿐이야. 나밖에 나밖에 없구만. 없어. 이제 거기까지 간 것 그렇군요. 같아요. 그렇구나. 근데 한덕수 이렇게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 한덕수 대행이 뭐 안 나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어차피 지금 이제 그러니까 대통령 대행으로서 이제 곧 끝나는데 더 이상 할 게 없으니까 나와도 그렇게까지 손해는 아니기 때문에 나올 것이다. 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손해 날 게 엄청 많죠. 그래요? 뭐가 손해 나나요? 일단 털리지. 돈이 들어가잖아요. 아하, 대선 돈. 뛰려면 돈이 들어가요. 네. 옛날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돈이 선거장이 부족하니까 지금 참모나 측근들이 나오셔야 됩니다. 막 하지만
딱 선거운동 뛰잖아요. 일단 후원금도 있어야지만 후원금 별로 안 모이겠죠. 돈이 필요한데 그러면 집 잡히고 다 해야 돼요. 그 옛날에 외국계 기업 임원들한테 내줬던 그 아파트 네. 그런 거 다 이제 팔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 사실상 전자계산기인 한독수 대행이 그렇게 할까? 자기 돈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당시 제가 알기로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그 삼성동 사저를 팔자 담보로 잡히는 근데 그것 때문에 약간 측근들이 그런 걸 건의하자 화를 냈다고 네. 그런 후문을 들었었는데 재산이 중요하죠. 그렇죠. 네. 아니 내가 내일까지 팔아 니는 대체 뭐해? 측근들 아무도 안 내요. 근데 시간 그분들은 대신 시간을 들이죠. 네. 네, 측근들이 어디서 돈 마련해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한독수 대행이 알 거고 또 하나는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그 배우자인 최모 씨 네. 이분 화가 뭐 장훈수님도 많이 느껴요. 주변에 얘기가 많아요. 네. 엄청. 뭐 박지원 민주당 의원 말로는 김건희 씨보다 더 심한 약간 그쪽으로 무속 쪽으로 어머니 가 있다. 격이다. 네. 라는 것도 있고. 근데 다른 분의 표현을 빌면 또 제가 이제 여권 관계자들 들었는데 퀄러티가 있는 퀄러티가 있는. 퀄러티가 있는 무속인이긴 하지만 김건희 씨처럼 이렇게 학급은 아니다. 권진 네. 같은 애들이랑 거기도 어울리는 급이 있나 봐요. 급이 있는 네. 급이 있는 이런 부분이다. 약간 이런 얘기도 하고. 네. 그리고 또 들은 얘기는 그 이제 한덕수 대행 쪽 사람은 아닌데 그 한덕수 대행과 부인을 잘 알고 계신 분이더라고요. 이 두 분이 사실은 윤석열, 김건희를 되게 싫어한대요. 아 그래요. 네, 싫어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밑에 있으니까 다 예예 하지만은 사실은 스타일이 안 맞아서 싫어한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일단 이 배우자의 뭐 여러 의혹들, 옛날에 화가 그를 어디 전시를 걸었다, 작품을 걸었다 이런 의혹들 있잖아요. 그런 거 말고도 그냥 예를 들어서 막 갑질이든 뭐든 이런 의혹들도 많이 나올 수 있어요. 또 이게 그쪽이 또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 저는 신기한 게 지금 그런 소문이 좀 약간 여의도에 있는데 안 나오는 건 나오길 기다리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있어요. 이런 거 진짜 한 방에 무너지거든요. 아. 못 견뎌. 그게 이제 어디서 이제 딱 준비를 하고 있다가 나오면 그렇죠. 터뜨린다 이럴 그렇죠. 수도 있다. 딱 알겠습니다. 각해 무슨 한덕수 파일 딱 만들고 있겠죠 지금. 빵 터트리는 거죠. 근데 만약에 어쨌든 안 나온다고 뭐 전망을 하셨지만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다음 주 뭐 언제쯤 출마 선언을 해. 네. 그러고 난 다음에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결정이 돼요. 네. 그런 다음에 단일화를 만약에 추진을 한다고 하면 한덕수 대행으로 단일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근데 무소속 후보가 당의 후보를 이긴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요. 그렇잖아요. 역대껏 단일화를 보면 다 그래요. 그래서 그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네. 전망하기가 어려워. 이게 그거를 누가 후보가 되느냐도 또 달라지겠죠. 국민의힘 또 예를 후보가 누가 되느냐. 들면은 그냥 역선택 방지 없이 그냥 일반 국민 전체로 합시다라고 해도 결과가 달라질 거고 네. 역선택 방지 조항 넣어가지고 국민의힘 지층하고 무당층만 넣어서 해도 결과가 달라질 거란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정할 거냐고. 이거 첨예하게 대립될 거라고요. 단일화 협상하는 것도 상당히 좀 난관이 예상이 된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무소속으로서는 쉽지가 않다. 본인이 단일화 후보가 되기에는. 어떻게 보세요? 저도 뭐 원시학 경선 홍준표 후보가 얘기하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전에 안철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때도 문항 가지고도 치열하게 싸우고 그렇죠. 여론조사 기관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후보 적합도냐, 지지율이냐 뭐 이런 여러 가지로 엄청나게 싸우잖아요. 서울시장 가지고도 그랬는데 대선 주자 가지고 안 그럴까? 그런데 국민의힘 후보는 나름 조직이 있잖아요. 그렇죠. 한덕수 대행 중은 별로 그것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쉽지 않을 거다. 예를 들어 문항에 만약에 한동훈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됐어요. 문항을 막 이상하게 하는 거죠. 네. 1949년생으로 올해 76인 한덕수 대행이 대선 주자가 되는 게 좋습니까? 1973년생으로 이렇게 질문 이렇게 짜버리면 난리 그럴 거. 난 이게 뭡니까? 그러면 네. 실험하지 말든지 이렇게 하면 끝이죠. 네. 제가 좀 비약적으로 얘기하는 거지만. 아, 뭔지 딱 와닿았어요. 네. 그런 식으로 되면 예를 들어서 단일화 정말 적극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어렵게 됐다. 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협상이 안 됐다, 협상이 틀어졌다 그렇죠. 이러면서 단일화 얘기할 수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다. 근데 과반수 이상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한덕수 편을 들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왜요? 네? 왜요? 그래야 자기네들이 당의 주도권을 잃지 않으니까. 당권을 위해서. 네. 이게 지금 대선 주자들을 국민의힘 4명을 잘 보세요. 다 독고다이예요. 네. 그렇잖아요. 그러네.
그러네요. 안철수 의원도 주변에 가까운 그러네요. 의원이 없어요. 네. 예. 사실 가까운 보좌관도 별로 없어요. 심지어 현역 의원 0명. 현역은 네. 0명. 김동연 지사도 현역 의원 가까운 내 옆에 선 사람이 없다라고 했지만 그거는 좀 상황이 다르죠. 네. 같이 쓰면 욕먹으니까 친명들의 공격을 받으니까 안 쓰는 건데 안철수 의원은 원래 없어요. 되게 오래됐는데 또 당에 있은지. 그렇죠. 네. 그거는 본인 스타일에 문제가 있는 거고 홍준표 후보는 대놓고 난 독고다이야라고 얘기했던 분이에요. 예전부터 그런 스타일. 지난 대선 때 선대위원장으로 그 안상수 전 의원이 나왔었는데 제가 한번 인터뷰를 했었는데 이분이 후보랑 생각이 달라요. 그리고 제가 후보랑 생각이 다르시잖아요. 선대위원장이 그랬더니 그건 후보 생각이고 난 내 생각입니다라고. 그런 분들이 직근으로 있어요. 네. 이번에도 적잖아요. 네. 그분도 홍준표 후보도 독고다이고 사실은 한동훈 후보도 지난 전당대회 때 워낙 많은 지지를 얻었기 때문에 18명, 20명 이내의 친한계 의원이 있지만 이분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너무 분명한 미친 짓을 보여줬기 때문에 각이 확 서서 있는 거지 그 정도 지지와 기대를 받았던 거에 비하면 측근들이 상당히 적은 거예요. 18명은 네. 적은 편이다. 김문수 장관은 구구 유튜브 하시다가 갑자기 장관 잡고 오신 거잖아요. 입당하신 지도 얼마 안 됐죠, 사실. 없죠. 네. 이건 뭐냐면 이 주요 주자들의 성정이 의원들하고 가깝지 않은 스타일들이에요. 그러네. 그러네요, 그래서 진짜. 의원들이 누구랑 가깝게 지낼 수가 없는 분들. 그래서 그 사람을 차기든 뭐든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저는 그런 에너지가 사실 또 한덕수 대행 쪽에 좀 가 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홍준표 저 아저씨 성격 까칠한데 내가 저 밑에서 뭐 해야 돼? 이런 생각 갖고 있는 분들이 한덕수. 예를 들어 한동훈 저 양반도 까칠하지. 이런 식이 좀 되지 않나는 생각을 해요. 그럼 한덕수 대행이 좀 유리해지는 측면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의원들이 그런 건데 네. 의원들은 그래서 많이 그렇게 가 있는데 그래서 당원들이나 그러니까 여론조사 국민의힘 지지층도 그럴까? 이건 이제 퀘스천 마크를 다른? 봐야 되죠. 왜냐하면 지난번 전당대회 때 한동훈 대표가 됐을 때 의원들이 거의 대부분 친윤 쪽으로 했고 한동훈 후보를 지지하지 않았지만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당원이나 이쪽은 꼭 거기에 움직이지 않는다. 판단이 또 다를 수 네, 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뭐 지켜봐야 되는 일인 거고 사실 또 우리가 또 주요하게 다뤄야 될 이슈가 있습니다. 뭡니까? 자, 바로 건진법사 건지 게이트입니다. 이제 뭐 이게 지금 하나둘씩 지뢰가- 나오는 게 이게 무슨 다이아몬드 목걸이, 돈뭉치 여러 가지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뢰가셔야죠. 일단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이력을 좀 보면 김건희 씨가 운영한 코바나 콘텐츠 고문이었고 그다음에 2022년 대선 당시에 이제 윤석열 캠프 고문으로 활동했습니다. 네트워크 본부라는 곳에 고문으로 활동을 했고 그때 막 화면에 윤석열 그 당시에 이제 후보 팔을 막 두드리는 모습이 포착이 되면서 실세다 이런 의혹이 이제 번지기도 했는데 일단 뭉칫돈 얘기부터 할게요. 검찰이 전성배 씨 자택이랑 뭐 여러 법당 이런 데 가보니까 뭉칫돈을 발견했는데 이게 한국은행 표기가 붙은 밀봉된 신권 5천만 원이 뭉치로 발견됐다. 그리고 이게 언제 발행이 됐나 봤더니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3일 후인 2022년 5월 13일 날짜 시간까지 찍혀 있다. 자, 이게 은행에서는 이거는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라 은행끼리 금융기관끼리 이제 거래를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 돈 뭉치 왜 발견된 걸까요? 받았으니까 발견됐지 뭐. 누구한테 왜 발견돼? 받았을까요? 뭐 설로 보면은 이제 금융기관 기관장이 자기 뭐 청탁하려고 저기 저 신권 있나? 한국은행에서 온 거? 그냥 가져와 보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갖다 줬다든지. 그럴 수가 있어요. 5천만 원인데. 아니면은 저렇게 신권을 받는 곳이 기관이에요. 특히 특활비를 많이 쓰는. 뭐 대통령실이라든지 아니면 국정원이라든지 네. 검찰이라든지 이런 데는 신권으로 특활비를 받거든요. 금융기관으로 통으로 받아요. 금융기관에서 그냥 들고 와요. 이렇게. 네. 계좌로 막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들고 온다고. 그 중에서 한 군데서 나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만약 대통령실에서 김건희 여사랑 윤석열 대통령이랑 건진이 상당히 친하면은 아유 건법사 저기 내가 이번에 특활을 받았는데 야 이거 이렇게 그냥 비닐 포장돼가지고 그냥 왔네 기념으로 하나 가져 툭 던져줄 수도 있고 기념으로 5천만 원을 주나요? 아니 그러니까 김건희 씨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동안 내가 돈도 못 주고 미안하네 그냥 이건 아마 기념으로 가져줄 수도 있고 네. 하면 국정원이나 검찰에 어떻게 청탁할 사람들이 자기네들 쓰는 특활비 그걸 그냥 줬을 수도 있고 그렇게 보이죠. 이건 어쨌든 일반인이나 일반의 다른 청탁을 하는 사람들이 이 돈을 만지거나 갖고 있기는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장이 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청탁을 위해서 그래서 주거나 아까까지는 국정원이 유력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대통령실이 더 유력하지 않을까. 만약에 그런 대통령실을 상상도 줬다면 좀 해봐요. 그냥 대가 뭐 이제까지 노력해 준 거 고마워 뭐 이런 식으로. 네,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뭉치돈 저도 좋죠. 장 소장님 말씀에 네.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관봉 좀 달아본 분에게 들어보니까 네. 사실은 이제 특활비를 쓴다 예를 들어서 관봉 형태로 5천만 원씩 온다는 거예요. 네, 5천만 원이면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이 정도, 이 정도. 높이로. 아, 그래요? 아, 높이로. 네, 근데 그냥 이렇게 이 좀 정도죠. 쌓여요. 사실은 이렇게 해서 가니까 네. 크진 않죠. 근데 옆으로 이 정도가 되겠죠 아마. 저도 안 들어봐서 모르겠어요. 저도 전혀 감이 안 네. 잡히네요. 아니, 네. 집에 그런 거 좀 하나씩은 잠시만요.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30만 원은 요 정도 돼요. 제가 아는 최대한이에요. 30만 원은 요 정도 되는데 네. 5천만 원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걸 어떤 기업가가 아주 재력가가 건진에게 무엇을 부탁해 줬다. 네. 자 그러면 이 재력가한테 관봉이 가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갈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일반 관봉은 사람한테는. 은행까지만 가는데 은행에서 재력가한테 그러면 현금으로 어느 뭐 중견기업에 아주 현금이 좋은 중견기업의 오너라고 해봐요. 가정으로 이분에게 관봉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죠. 이거 풀어서 그렇게 줘야지. 줄 일이 없다라는 네.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 어느 정도 가면 FIP 금융정보분석원에서 다 조사를 하고 신고가 하게 됐습니다. 5천만 원을 누가 찾아간다? 당연히 보고 대상이에요. 네. 그래서 재력가가 굳이 현금으로 5천만 원을 찾을 일이 없는 거죠. 기업들은 거래는 다 계좌로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보통 기업들이 비자금 모으는 거 어떻게 하면 중견기업들은 어떻게 모냐면 현금으로 그 신고하는 전금액을 매일 찾아요. 네. 그걸 모아서 해요. 아, 현금 힘드네요. 일주일 이런 데나 은행에서 그렇죠. 매일 네. 조금씩 찾아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모아서 합니다. 네. 아니면은 이제 유령 직원이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경우고 유령 직원을 놓고 거기로 급여해서 그냥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친구의 통장을 가지고 있고 빼거나 그런 식으로 보면 제가 볼 때는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서 현금을 마련하는 게 그런 식으로 하는 불법이죠 물론. 네. 그런 식으로 하는 것들이 있는데 참 비자금을 모으는데 비자금으로 줘야 되는데 5천만 원 관봉으로 비자금을 어떻게 만들어요? 그러게요. 그래서 일단 다른 권력기관이 아닌 일반 민간 영역은 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돈은 어떤 기관에서 나왔다. 네. 기관이 쓸 돈. 그래서 특활비가 특활비. 유력하다라고 봐야 되고 보도에 따르면 검찰도 특활비로 보고 있고 수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 같고 지난번 MB 정부 때 장진수 주무관도 사실은 관봉을 받았는데 특활비였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럼 특활비를 받아서 짝인 사람이 그냥 줬다. 네. 국정원이든 대통령실이든 이렇게 봐야 되는데 특활비 써보는 사람이 그렇게 받으면 현금으로 써야 되는 데 있잖아요. 기관들. 네. 비닐로 이렇게 오면 그걸로 다니면서 껌 사 먹다가 잠깐만요. 뜯어가지고 얼마라고요? 37,000원이요? 5만 원짜리 꺼내주고 이러지 않을 거예요. 순댓국 먹고 아이고 이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네. 다 뜯어서 특활비 관리하는 분들이 관리를 한다는 거예요. 어차피 현금 쓸 때들이 있으니까. 아, 네. 그건 특활비를 그냥 거니까. 금고에 넣고 하는 게 아니라 또 관리하는 분들이 다 있거든요. 근데 이 정도를 갖고 한다? 그러면은 거의 높은 분이 네. 거의 그치. 전결해서 그럼. 줬다. 어. 그러면 청탁일 수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경력. 증표. 고마움의 증표. 아, 하사품. 힘내 짜샤. 네. 이렇게 줬을 수도 있다. 네. 그런 누가 가설을 제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관봉을 이렇게 주는 것 자체가 이렇게 5천만 원 관봉을 아무나 받아볼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넌 나에게 이런 존재야. 어. 이런 증표일 수도 있다. 아니 근데 그거를 저는 궁금한 게 그걸 왜 안 썼을까? 뜯어서 썼으면 모르는 거잖아요. 다른 그렇죠. 돈이 많이 있는데 뭘 증표로 줬. 기념인데. 그러니까 그분의 설명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아는 분 한 분 물어보니까 증표로 줬는데 그러면 이분은 자 내가 이렇게 신임을 받고 있는 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아, 그러면 아까우니까 이걸 안 뜯고. 자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이건 명태균 씨가 여사와의 녹취를 자랑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건지는 감봉을 가끔 자랑을 하면서 이거 누가 줬겠어. 야 이거 누가 너 한국은행 가봐 이렇게 받을 수 있나. 나 이런 사람이야. 과시용으로 갑자기 노래가 보관하고 생각나면 있었다. 이런 사람이야 있죠. 그 과시용이지 않겠냐. 어. 그 물론 의혹이에요. 네. 의혹 제기를 하더라고요. 과시용이 발목을 잡았네요, 결국. 기념주화. 기념주화. 기념우표. 아, 그런 것처럼 네, 딱 기념 관봉 소장용. 이렇게 막 관봉 이렇게 뒤에 보면 여기에 막 얼굴 도장 누구 찍혀 있고 그런 거 아닌가? 한번 보면서 이제 뿌듯해하고 막 이렇게.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이아몬드 목걸이 얘기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이제 전성배 씨 휴대전화를 압수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통일교 전직 간부인 사람이 김건희 여사한테 선물해 주라면서 6천만 원 상당의 목걸이,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이제 건진법사한테 줬고, 그러나 건진법사는 자기가 그거 받았는데 잃어버렸다. 김건희 씨한테는 자기가 전달하지 않았다. 이렇게 검찰이 진술을 했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사실 2022년도 6월에 나토 순방에서 김건희 여사가 6천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목걸이 착용해가지고 굉장히 화제가 됐고 사진도 아직 있는데, 요거 전이냐 후냐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어쨌든 지금 보도 나오는 걸로 보면 이 목걸이를 김건희 여사가 했고, 논란이 되니까 김건희 여사가 빌려서 착용한 거다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이 통일교 이 관계자 이분이 그럼 빌려서 쓰지 말고 요거 쓰세요 하면서 이제 줬다라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결국, 준 거죠? 네, 그러니까 그 목걸이가 김건희 여사가 착용한 목걸이가 그 목걸이는 아니다라는 아니죠. 이제 논리가 뺀 형성되는 것 같은데. 여사라고 하지 아닌 것 마세요. 김건희 씨. 자, 그러면 이 목걸이는 어디로 갔을까요? 까마귀가 뭐 물어갔겠죠. 어디에 있을까요? 김건희 씨한테 갖지 않았을까? 왜냐면 건진 정도 되는 사람이 김건희 씨한테 주라고 했는데 중간에 뭐 본인이 착복을 한다든가 잊어버렸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좀 김건희 부부를 좀 보호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강하게 하고 있지 않을까? 네. 워낙 이제 엮인 게 많으니까 거기서 더 많은 일이 밝혀지면 자기도 이제 무사하지 못하니까 거기까지는 좀 수사 선상에 안 가도록 방어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닌가? 잃어버렸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어떻게 잃어버려요? 결국 60만 그러면 원짜리. 김건희 여사가 갖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여져요. 좋겠지 당연히. 선물 좋아하시잖아요. 이렇게 지금 저기 6천만 원짜리 다이아 목걸이를 입수했습니다. 이거 드리러 갈게요. 그랬더니 시간이 없는데 잠깐 와요. 다음부터는 이런 거 가져오지 말아요. 그냥 뭘 자꾸 이런 걸 가져와요. 그러겠죠 뭐. 그렇죠? 그렇게 받았을 것이다. 네. 네. 그러지 않겠어요? 안 그러면 건진이 네. 슈킹 전문용어로 네. 본인이 먹었든지 인마이 포켓. 인마이 포켓. 근데 압수수색했는데 그거는 발견 못한 거 아니에요? 그쵸. 뭉치만 발견한 거. 관봉이 있는데 네. 다이아는 없다? 그러면 전해졌다고 보기가 쉽죠. 아, 네. 만약에 6천만 원짜리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잃어버렸다. 그럼 어떻게든 소문이 났을 겁니다. 네. 아까워서 어떻게 살아요? 그러게요. 그렇죠? 그래서 소문이 났을 거고 경찰이든 누구든에게 얘기해서 이게 정보 담당하는 경찰들이 있거든요. 다들 소문이 나요, 이런 게. 근데 그런 거 없고 그러면 이거는 검찰이 압수수색했는데 돈은 나오는데 목걸이는 없다? 목걸이는 오히려 숨기기도 좀 더 쉽잖아요. 또 어디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건네졌다고 보는 게 타당하겠죠. 만약 건네지지 않았다면 앞서 제가 얘기한 대로 까마귀가 물어갔거나. 예. 근데 동네 까마귀 어떤지 모르겠지만 까마귀한테 물어볼 수 없으니까. 네. 이건 여사에게 김건희 씨에게 갔다. 그런데 이걸 검찰이 안 지 꽤 됐는데 그러면 당연히 압수수색을 해야죠. 해야죠. 그러게요. 근데 지금 어쨌든 뭐 검찰이 김건희 씨한테 변호인단한테 어제 명태균 게이트 관련해서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다이아몬드도 있고 뭐 주가 조작 사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언제 그러면 김건희 씨가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빨리 해야죠. 구인을 하든지 뭐 어떻게 해야지. 막 이렇게 김건희에 대해서는 조사 안 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기소를 해버리니까 검찰 욕도 먹고 저도 욕 먹잖아요. 네. 그러니까 빨리빨리 불러가지고 기소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빨리. 지금 잘 안 할 것 같아요. 왜요? 안 해요? 그러니까 막 수사팀은 조금 의지가 있지만 윗선에서 위에서? 의지가 별로 없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대선 저는 끝나고 해라. 예, 저는 대표적으로 지금 윤석열이 이렇게 거리로 활보하진 않지만 구속이 이렇게까지 안 될 줄 몰랐거든요. 저는 사실은 파면되면 일주일 안에 구속될 거다. 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제가 틀렸죠. 검찰이 이렇게 말도 안 되게 할 줄 몰랐어요. 직권남용은 거의 사실은 조사가 다 돼 있는 건데 기소를 하지 않잖아요. 네. 물론 직권남용이 내란죄랑 같이 연결돼 있고 내란이 훨씬 큰 죄다라고 주장하는 일부 검사들이 있지만 어쨌든 걸렸고 일단 내란죄를 한 사람이 그 사법부에 정말 특이한 석방에 따라서 석방돼 있다는 건 검찰이 이번에 문재인 전 대통령 기소하고 그런 거 보면 그렇게 엄격하고 그러게 말입니다. 이거는 진나라 때 검찰 같은 느낌이 드는 양반들이 봐준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정말 잘 아시는 분한테 의지가 없대요. 검찰이요? 네. 네. 검찰이 윤석열 수사도 대선 전에 할 의지가 없는 것 같다. 그러면 이유가 뭐예요? 그냥 좀 모르겠어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네. 예전 같으면 그랬잖아요. 정권이 바뀔 것 같다. 그러니까 그러면 딱 빨리 이제 사냥개가 되잖아요. 이제.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어차피 만약에 사냥개를 하려고 했는데
없었죠. 그냥 개를 안 키워. 네. 개가 없어진 거예요? 그 지금 네. 그 물어뜯을 개가 사법개혁안에서 없구나. 네. 검찰을 다 해체시켜서 중수청, 기소청으로 만든다, 공소청으로 만든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 나 이제 정권이 바뀔 것 같은 게 이쪽에 사냥개를 해야지 하고 준데 계집이 없어졌어. 그럼 못 하는 거죠. 혹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저는 추정이고 의혹도 그러면 일부 젊은 검사들이나 예전에 그래서 그 즉시 항고를 하지 않았을 때 검찰 내부 게시판에서 좀 난리가 났었거든요. 네. 이걸로 항고를 하지 않냐. 도대체 그럼 논리를 어떻게 일선 검사들이 구속영장 청구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얘기를 계속 했었는데 신문정 총장이 그냥 몰라라. 나는 몰라. 니네는 떠들어라 하고 있어서 그런지 검찰 내부의 반발도 별로 없대요. 최근에는. 죽은 조직이네. 죽은 조직이 그러게요. 됐어요. 근데 왜 문재인은 왜 기소해요? 그럼? 그게 이건 아직 확인이 안 된 건데 오늘 돌고 있는 검찰 고위직에서 돌고 있는 설이 네. 있어요. 네. 설이 검찰 고위직 내에서 이건 아주 고위직은 저도 그쪽 분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전주지검장이 했잖아요. 전주지검에서. 네. 근데 이 지검장이 감찰부장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인 거죠? 대검의 감찰부장은 네. 이전에 문재인 정부 때 윤석열 총장 시절에 한동수 감찰부장이 했잖아요. 감찰부장은 그 임기가 보장돼 있어요. 그러면 검찰총장이 바뀌어도 누가 바뀌어도 감찰부장은 그냥 그 안에서 본인 하고 싶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인사를 제도적으로. 앞두고. 그럼 알바낀 거죠. 네. 법무부 감찰관에도 모 지검장 물망이 오르고 있답니다. 이거는 검찰 고위직들만 지금 알고 있는 얘기라고 그러는데 네. 그래서 이런 얘기들 막 나가면 들켰다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번 수사를 이번에 발표한 게 빨리 그거 마무리 짓고 너 감찰부장 시킬 거니까 네. 다음 주쯤 올라와서 감찰부장 발표하겠다. 근데 이분이 이 전주지검에서 어쨌든 이걸 수사를 했었으니 마무리를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고 그냥 밀고 나가려고 한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저한테 이쪽 얘기를 해주신 그 전에서 들었지만 그분 얘기는 지금 아예 그냥 포기하고 검찰이 그냥 우린 망가질래. 니네 마음대로 해라. 해체될 것 같으니까 어차피. 이런 거 혹시 아닌가. 갈 그런 때까지 분위기까지 가보자. 갈 때까지 해보자. 이런 신무정 총장이 만약에 감찰부장하고 그러면 신무정 총장이 하는 건데 그런 분위기도 읽힌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법무부 감찰관도 지금 공석이잖아요. 뉴욕 감찰관이 나와서 여기에도 모 지검장이 물망에 오르고 있는데 이 지검장이 지난번 석방주의 또 헌재에 대해서 석방주의 가지고 이 프로스 게시판에 논란 붙었을 때 헌재에 대해서 뭐 일제 때 이 그 일본에 당신 때 당시의 재판부도 이러지 않았다. 그 윤석열의 방어권을 다 보장해주지 않았다고 했던 분. 네. 그래서 논란이 됐던 분이 있거든요. 이분도 물망에 오른다 법무부 감찰관에. 근데 이게 또 알밖에. 그런 식으로 인사를 이용해 가지고 여러 가지를 뭐 하고 있다. 뭐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 거 모습을 보면 검찰이 그냥 나 몰라 그냥 삐뚤어질래. 이러고 가는 거다. 근데 진짜 중요한 없어질 수 게 있겠네. 민심에서 삐뚤어지고 있다. 알겠습니다. 자, PPL하고 마지막 이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보험 상태를 객관적으로 체크해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 체크는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각종 보험을 고객의 상황에 맞게 맞춤형으로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등록된 보험 대리점 소속입니다. 홈페이지는 한글로 마이보험체크.com으로 접속하시고 전화는 1800-7917입니다. 대한민국 1%의 맛을 찾아드리는 통영해인이 오늘 준비한 메뉴는 고소하게 맛이 오른 참돔회와 깊고 진한 맛의 소고기 미역국입니다. 참돔은 담백하고 고소한 맛이 일품인 고급 어종으로 살아있는 참돔을 당일 손질해 신선한 상태로 보내드립니다. 소양지를 푸짐하게 넣어 소고기 육수의 깊은 풍미와 감칠맛을 그대로 담은 통영해인 소고기 미역국은 한 팩에 4,900원으로 넉넉한 양으로 준비했습니다. 고정 댓글 링크로 들어오시거나 네이버에서 통영해인을 검색하셔서 주문하시면 됩니다. 지원금을 정당하게 받도록 도와드리는 아정당을 소개합니다. 아정당 홈페이지에서 1분이면 신청 가능한 최대 17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카드 현금 캐시백, 약정 끝난 인터넷 TV 최대 48만 원, 정수기 최대 30만 원, 휴대폰 전환 지원금 최대 50만 원까지 설치 당일 약정 끝날 때마다 꼬박꼬박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혜택은 전국 가입자 수 1위 아정당을 통해 가능한데요. 365일 24시간 무료 상담이 됩니다. 아정당은 이사 청소도 가능한 홈서비스도 운영합니다. 카드,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이사 청소까지 아정당을 통해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일상 속 작은 실천으로 지구를 지키면서 보상도 받을 수 있는 경기도의 기후행동 기회소득 제도를 소개합니다.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실천으로
경기도민들에게 기후행동 기회소득 리워드를 지급하는 프로그램인데요. 기후행동 앱을 다운로드 받은 후에 다양한 활동을 통해 받은 리워드를 지역화폐로 전환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구를 위한 작은 실천에 동참해보세요. 작은 노력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자, 광진님, 국민의 암님, 지나가는 주미신님, 슈퍼챗 감사합니다. 자, 아까 원래 마지막 이슈가 뭐 대법원 얘기랑 그 문재인 전 대통령 그 검찰이 기소한 얘기인데 아까 뭐 기소 관련해서 여러 가지 검찰이 뒷얘기들 좀 해주셨는데 이 뭐 짧게 의견 없으세요? 문재인 전 대통령 기소 관련해서 민주당도 반발하고 문재인 저는 전 뭐 대통령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든 전직 대통령이든 범죄 의혹이 있으면 네. 검찰은 조사하고 소환하고 또 뭐 기소하고 법정에 세우고 그게 저는 검찰의 제대로 된 역할이라고 좀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전직 대통령이니까 왜 이 시점에서 왜 기소를 해? 이렇게 비판하는 것은 좀 옳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리 생각해도 검찰의 공소장 보면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기 때문에 박근혜 이명박을 잡아놓던 포괄적인 제3자 뇌물죄로 판례로 생각을 해보면 분명히 문재인 전 대통령도 그것에 해당된다라고 검찰은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진영에 따라서 또 권력의 향배에 따라서 민주당이 권력 잡을 가능성이 많으니까 검찰이 수사랑 기소를 안 한다. 이것도 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만약에 우리가 용인을 한다면, 기소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한다면, 그동안 우리가 줄기차게 비판해왔던 윤석열 측근, 윤석열 가족, 김건희 제대로 수사하지도 못하고 기소하지 못하고 그냥 무혐의 중 검찰에 대해서 비판할 면목과 자격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억울하시더라도 뭐 기소를 당했으면 법정에서 무죄를 증명하시면 되지 민주당이 천인공노할 일을 했다고 검찰 나쁜 놈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거는 좀 올바른 반응은 아닌 것 같다. 그런 정치적인 생각이 들어요. 기소라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정치적인 뭐 그런 기소 될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그냥 범죄 혐의가 없는데 검찰이 지금 어느 시대인데 만들어가지고 기소할 수 있겠어요. 어느 정도 혐의가 입증이 됐으니까 했다. 근데 그거를 자꾸 정치적으로 압박하려고 하거나 검찰 나쁜 놈들, 나쁜 집단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게 맞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뭐 공소장을 보고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공소장을 못 보고 검찰이 오늘 낸 보도자료를 많이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이상직 전 의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를 취업시킨 거 부적절하고 잘못했다고 봐요. 그리고 그냥 사실은 이상직 전 의원이 그 서모 씨를 직접 알리는 만무하잖아요. 누군가 소개시키고 누군가 추천했지 않았겠습니까? 만약 그분이 있다면 그분의 얘기를 좀 더 듣고 그분이 만약에 뭔가를 했다. 그러면 관련돼서 뭐 거기에 대한 대가성이 있다거나 그러면 충분히 그분을 얘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문재인 전 대통령을 기소할 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그거를 알고 있었는지 예를 들어서 이상직 전 의원에게 우리 사회가 놀고 있는데 자리 좀 부탁해. 그러면 내가 중진공 이사장 자리를 줄게. 뭐 그것들 명시적으로 얘기 안에서도 그런 정황이 있는지. 보도자료에는 그런 정황들이 안 나와요. 근데 네. 공소장에 혹시 나온다면 그러면 있으면 그걸 봐야 되겠지만 저는 아는 분들에게 물어보니까 그런 정황을 검찰 쪽에도 물어보니까 정황은 없는 것 같다. 부실한 기소일 가능성도 있다. 네, 이렇게 그냥 보는군요. 돈이 되니까 왜냐면 돈이 된다는 건 서모 씨가 이스타제에서 상무로 타이 이스타제에서 상무로 가면서 급여 받은 거 이런 분들이 있으니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서는 사회 일가에게 주던 딸 그러니까 일가에게 주던 용돈을 생활비를 안 줘도 되니 이게 뇌물이다라고 보는데 물론 의심은 들죠. 혹시 그런 정황들을 알고 있지 않을까? 이상직 전 의원이 날 챙기는구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알 수 있지 않았을까? 네. 그런 의심은 들죠. 또는 미리 그 사회 취업 청탁이 이루어지기 전부터 그런 것들의 움직임을 알고 그랬을 의심은 들지만 그런 거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뭐 누군가 거기에 대해 증언을 한다든지 또는 뭐 폰에 뭐가 나온다든지 그런 정황이 없는데 전직 대통령을 그걸로 기소한다? 더군다나 또 하나는 사실은 낙하산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감사 대부분 낙하산입니다. 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로 한다면 사실 이 사유 같은 경우로 한다면 낙하산인데 어떻게 보면 다 그럼 뇌물죄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최고의 뇌물죄는 지금 누가 있냐? 심우정 총장이 있어요. 심우정 총장은 뭐죠? 본인 딸이 외교부에 네. 근데 공고를 바꿔서 했잖아요. 의혹 물론 현재는 의혹 단계죠. 그러면 본인 딸 같은 경우는 사위보다 훨씬 가깝죠. 사위는 딸과 독립생기인데
그 당시 잠시 직업이 없는 상태였고 다른 그건 아예 직업이 없는 부양가족이었잖아요. 청탁. 누가 네. 봐도. 그런데 만약에 검찰총장 쪽에도 누군가가 힘을 써서 됐다면 심우정 총장이 훨씬 분명한 뇌물죄가 되는 거죠. 그럼 알겠습니다. 먼저 기소하고 그쪽이 더 먼저 빨리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것도 조사하고 기소해야죠. 어쨌든 죄 있는 사람이면 뭐 혐의가 죄를 받는 게 있으면 뭐 당연하다. 수사하고 하지만 기소해야지. 뭐 이게 부실한 기술인지 아닌지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된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저도 죄 있으면 문재인 전 대통령도 있다면 기소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알겠습니다. 현재까지 나와 있는 걸로는 직접적인 그런 게 없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네. 자, 이번에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이 이제 전원합의체를 회부를 했고, 이례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벌써 2번의 그러니까. 심리를 했어요. 근데 보통 전원합의체 하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렇지. 한다고 하는데, 이거를 며칠 만에, 이틀 만에 2번을 한 거니까, 이게 그래서 결국 대법원이 대선 전에 결론을 내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전망이 점점 더 우세해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만약에 다음 주에 뭐 언제 다시 우리가 전원합의체 회의를 할게요라고 공고가 나오면 네. 그거는 대선 전에 아니면 공식 선거운동 전에 판결을 내리겠다라는 의지가 강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네. 그냥 오늘로써 저기 우리가 대법원 판결 내려가지고 대선에 영향 주는 게 적절한 것이냐 그래서 좀 나중에 합시다. 그래서 기일을 안 잡아. 회의 기일을 안 잡아. 네. 그러면 이제 대선 후회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번 주 내일하고 다음 주에 한번 전원협의체가 잡히는지 안 잡히는지 그걸 네. 보고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속도는 이례적으로 빠른 건 맞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2번이나 해놓고 갑자기 다음 주에 우리 이제 더 이상 안 해. 이렇게 하기도 애매한 상황일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저도 처음에는 대선 전에 이걸 낼 수 있겠냐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왜냐면 대법원이 그런 의도를 갖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대선에 개입하는 게 돼버려요. 무죄를 내도 그렇고 그렇죠. 네. 또는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해도 그렇고 네.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유죄 취지 만약 파기환송이다 그러면 파기환송으로 이재명 후보가 선거권을 잃지는 않지만 자 유죄 취지잖아. 이게 또 많은 혼란이 된 그렇죠. 거죠. 네. 그리고 만약 무죄다? 그러면 또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대법원이 눈치 보고 무죄를 내려줬다는 또 주장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안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속도가 엄청나게 빠른 것 봐서는 아예 그래서 이런 논란을 좀 피하기 위해서 공식 선거운동 전에 네. 후보 등록 마감 전에 아예 더 내려가지 빠르게. 않을까? 네. 그런 생각도 들어요. 오. 그러니까 일주일에 2번씩 하면 네. 낼 수 있거든요. 오. 근데 그거는 만약에 지금 12명이 하고 있는데 12명의 대법관들이 논의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조희 대법원이 딱 보고 에이 무죄네. 야, 빨리 하고 대충 무죄. 이건 아니잖아요. 본인들끼리 토론을 엄청 한단 말이에요. 그렇겠죠. 근데 만약에서 결론 못 낸다. 그럼 못 내는 것이고 넘어가는 거고 만약에 5월 10일 전에 5월 9일로 되는데 그때 전에 낼 수 있다. 후보 등록 전에 그 선거운동 전에 낼 수 있다. 그러면 내는 거고 이렇게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어떤 걸 정해놓고 간다기보다는 일단 예. 논의를 빠르게 해보고 예. 결론이 나느냐 마느냐를 이제 결정을 할 수 있다. 근데 어려운 문제 같아요. 네. 이게 참 대법원이 대선에 개입하는 게 맞는 것이냐라는 비판도 받을 수 있고 아니 뭐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판결은 그냥 누구나 똑같이 기일을 정해서 내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네. 어느 게 맞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정무적인 판단이나 고려 없이 원래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게 맞다. 그것이 전이든 후든 그래서 다른 정무적인 판단, 정치적인 고려하지 말고 판단하시라. 그렇게 말씀드려요. 이게 그리고 또 되는 게 대법원이 그래서 이거 미룬다고 해서 논란이 없어지냐 꼭 그것도 아니에요. 더 논란 커지지. 또 여러 가지가 있죠. 대선 불소추 헌법 특권이 84조를 어디까지냐. 어떻게 해석해야 될 거냐. 네. 이게 논란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 일단 결론을 내놓고 한다기보다도 우리가 해서 결론 낼 수 있으면 그냥 빨리 결론을 내자.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이제 법하고 제일 멀리 있는 사람이어서 제 말이 맞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이거 여쭤보고 끝낼게요. 또요? 자, 민주당 경선 이번 주말 이제 마무리인데 지금 거의 89%, 90%에 가까운 9대명이라는 이제 별명까지 나올 정도로 90%에 육박하고 있는데 자, 몇 퍼센트로 득표율 몇 퍼센트 짧게 전망하고 가시죠. 86! 86! 최종 86! 아니, 지난번에 88 얘기하고 제가 86 했었잖아요. 어디선가. 전망은 바뀌는 거야. 그럼 전 84로 하겠습니다. 84, 86, 84.
왜냐면 여기에 여론 50%가 들어가기 때문에 네. 지금처럼 높지는 않을 거예요. 수도권 민심도 있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86, 84 맞는지 한번 다 다음 주에 걸쳐놓을 거야. 이제 딴 데 확인해 가서는 또 85 할 거야. 걸쳐놓고 맞는 거 맞췄다 이렇게 근데 하시려고. 저도 83, 4지 않을까? 2, 3, 4. 알겠습니다. 지나가는 주민씨님 슈퍼챗 또 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매주